예, 안녕하세요. 방금 사회자로 소개가 오는 민정무도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보니까 이게 날짜가 목요일이더라고요. 내일 아침 9시에 강의가 있는데 야 이거 언제 올라가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일 아침은 핑계를 삼아가지고 자율학습을 하라고 핑계를 대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원래 이 내려올 때는 좀 오랜만에 김영광 선생님들 뵙고 이렇게 편하게 내려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좀 굉장히 자리가 좀 무거워져 버렸네요. 창원은 제가 예전에 마산 기념관 이현상 친일 시비 때문에 와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십몇 년 만에 와서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게 원래는 학술적인 걸 준비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조금 더 학술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또 제가 봤던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메이지기 일본 산업혁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재 때 이제 등재를 그대로 등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조선인 중국인뿐만 아니라 연합국 포로들의 강제 노동이 있었다. 그 산업유산이 비록 의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두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역사를 지워버리고 밝은 역사만 등재하는 건 유네스코의 정신에 맞지 않다. 그래서 2년 전에 세계 유네스코 위원회 22개국 회원국을 상대로 그런 강제 노동에 대한 교사들을 전체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고 그래서 그 유산에 등재를 하게 되면 적어도 거기에 과거에 어두웠던 강제 노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밝혀라. 그런 주문을 하고 그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거기에 총회가 열릴 때 세계유산위원회가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공고조항을 한 게 뭐냐면 일본 정부는 역사의 전모를 인포메이션 센터를 만들 때 거기에 역사의 전모를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에 일본 정부가 다시 유네스코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또 겨울 되면 다시 또 노동 문제를 가지고 한일간에 또 뜨거운 쟁점이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한테 주어졌던 질문, 그러니까 주제가 강제동원의 역사와 그 다음에 친일 청산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주제를 바꿨습니다. 조금 현안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강제동원 또는 강제노동의 유형과 실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 그리고 그 목적은 이른바 강제노동 부정론자들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고 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제가 강제노동 중 부정론자라고 단어를 썼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라는 추정치입니다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한때. 그래서 그걸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걸 뭐 역사학에서는 이런 거 역사 수정주의자, 역사를 다르게 해석한다 해서 역사 수정주의자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이 홀로코스트 부정론자의 논리가 어떠냐면 첫째는 홀로코스트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 증거가 나타나자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었다. 뭐 기껏 해봐야 몇십만 명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게 반드시 독일만 그렇게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냐. 이른바 물타기죠. 스탈린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죽였고, 또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80년대 독일에서 저희 홀로코스트를 놓고 논쟁이 됐습니다. 그 논쟁이 10년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일본의 이제 역사 수정주의자들 또는 뭐 자유주의 사관론자라고 이런 걸 붙이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의 소위 이른바 뉴라이트죠. 기존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난징 대학살이고 또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똑같은 경우를 거쳤습니다. 위안부라는 건 어떻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학순 할머니가 커밍아웃을 한 거죠. 내가 바로 역사의 증거다. 우리가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또 논리가 바뀌죠. 그 다음에 일본의 요시미 선생이나 이런 양반들이 증거자료를 제출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돈 벌러 간 거 아니냐. 일본 정부가 강제로 끌고 간 거 아니다. 당신들이 돈 벌러 간 걸 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거는 전쟁이라는 그런 거 아니야. 뭐 죽고 죽이는 건데 왜 당신들만 그런 무슨 절대적인 피해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런 식의 논리 전개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그게 이른바 이제 일본에서 일본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기왕의 그런 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을 공격하고 그 공격의 핵심이 위안부 부정론에서 그 다음에 매춘론으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뭐냐 오늘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라는 소위 해결 완료를 했는데 그 논쟁이 지금 한 20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다만 이 위안부 문제의 경우 국제적으로 이미 그거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거의 합의한 사안인데 반인도적인 범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빨리 구조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배상 조치를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안 그렇죠. 지금 조금 다른 형태로 강제노동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좀 전면화됐습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아베가 최종적인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헌법 개정이죠. 실제로 그게 아무리 종이 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본이 마음대로 군대를 해외 파병하는 것은 여전히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이른바 이제 저는 그걸 우경화 프로젝트의 최종 타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우경화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일환들이 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는 소위 일본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렇게 찬란한 역사를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가르치겠다는 의도에서 교과서를 개정하고 내용을 간섭을 하고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작년까지만 한국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베는 책을 하나로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한국은 하여튼 그걸 무시하고 만들었다가 결국은 세금만 쓰고 휴지통 날아가 버렸는데 그게 조금 긴 이야기지만 사실은 영국이 대체도 정권 잡았을 때 그 짓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한국까지 있겠죠. 이게 그래서 일종의 이런 역사 공격이 세계적 현상이라는 측면들 조금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베의 경우에 이제 이 우경화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소위 자랑스러운 일본의 산업 유산을 선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강행을 했습니다. 제일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요시다 쇼이라는 일본의 소위 대외평창주의 또는 국가주의의 우익 계열의 정신적인
대표적 인물인데 이 요시다 쇼인이 가르치고 경영했던 학원 이름이 쇼카 션주쿠라고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은 마스시다 수비라고도 하죠. 그런 계열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일본의 일과 평창주의 교육이 만들어졌고 사상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여기 출신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산업혁명 유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집어넣었습니다. 그거는 왜냐? 아베가 요시다 쇼인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일본의 자랑스러운 역사 또는 평창의 역사 이런 것들을 세계 유산으로 이제 등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을 시작했던 게 2년 전입니다. 그 앞에 제가 당시에 2015년 7월 5일 날 세계 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될 때 당시에 일본 대사가 유네스코 대사가 한 발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때 번역을 했는데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되어 가혹한 상태로 노동을 강요당했다라고 이거는 총회장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그 멘트는 그대로 번역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거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상대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상당히 진전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관방장관이 스가 요시대인데 그 다음날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기 보면 영어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서 강제노동 당했다, 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게 강제노동이 아니다라고 소위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일본 정부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forced to work이라는 거는 ILO에서 규정하는 강제노동이 아니다. 왜냐? 그거는 1944년 징용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이야기하는 ILO 그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일본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일본 문장은 이게 강제 노동하게 되었다가 아니고 그냥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 강제노동 문제가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제사회에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은 ILO에서 이야기한 29호 때 ILO에서 이야기하는 강제노동의 규정이 뭐냐?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주 사실은 명쾌합니다. 뭘 강제노동이라고 ILO가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을 강제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예외 조항이 5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의무 군복무, 그 다음에 공무원 특정, 그 다음에 교도소의 강제노동, 비상시 강제노동, 그 다음에 일종의 부역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 조항에서, 이 예외 조항에서 이제 의무, 군, 복무나 소위 비상시의 강제노동이죠. 이 조건을 들어서 한국 피해자들이나 한국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이제 강제노동을 둘러싸고 소위 이제 외교전이 이제 벌어진 셈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그런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문제가 지금 다시 국제적으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일본은 그거를 변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ILO의 예외 규정을 들고 와서 우선 변호를 하고 있는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1910년 강제병합조약이 합법이다.
뭐 보존이 뭐 어떻게 뭐 도장을 이상한 도장을 찍었든 뭐든 간에 하여튼 간에 합법이고 합법이기 때문에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도 합법이다. 그 다음에 그 총동법에 따라서 조선인을 동원한 것도 역시 합법이기 때문에 이건 강제노동이 이게 물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부정할 수 없겠죠. 사실이지만 아이로서 이야기하는 강제노동은 아니다라고 이제 법리적인 그런 해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비 걸지 마라.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이걸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리 논쟁은 두 가지 차원에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는 우선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있고 한국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혔느냐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입장을 밝혔느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소위 ILO에서 국제기구에서 이 실태를 보고 내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그런데 두 가지 방식이 그러니까 대응 방식이 있고 그것이 강제노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또 하나는 실제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노동을 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 실태를 통해서는 강제노동을 증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아마 지금 계속 머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여튼 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놓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일본이 아마 세 가지 대응으로 아마 작전을 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했던 게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법리상으로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주장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 2페이지의 중간에 그 군함도의 진실이라고 하는 제가 그 동영상 그걸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군함도에 살았던 하시마 섬에 살았던 일본인들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당시에 조선인들과 굉장히 사이좋게 잘 살았다. 차별도 없고 서로 그다음에 갈 때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잘 가라고 인사까지 했는데 한국 정부나 한국의 시민들이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해가지고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총괄하고 있는 사토 거코라고 하는 그 참여관이 총책임자인데 그 아베의 친구입니다. 아마 초등학생 아마 동기일 겁니다. 그 양반이 이제 이걸 전적 총괄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생각했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미담들을 발굴해가지고 국제사회에 알려서 일본의 강제노동 실태를 한국이 오히려 역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그런 식의 선전전을 할 거라고 그런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한 1항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산업유산 국민회의라고 하는 일본의 하시마섬 주민들이 모인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별도로 하여튼 이야기 나중에 또 저기 비판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조금 다른 맥락인데 한국의 연구자를 동원해서 지금 강제노동을 부정하려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굉장히 희석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고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학문적인 지금 경계를 넘어서서 대단히 정치적인 태도로까지 나가고 있고 이게 과연 글쎄 이 강제노동이라는 그야말로 이제 인권의 문제인데 개인의 권리 문제죠. 개인의 권리 문제가 침해당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의 정면으로 이거는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일본의 산계나 우익들로서는 정말 좋죠. 어디서 이제 충분히 선전할 만한 그런 소위 이야기거리를 하나 잡으면 됩니다. 그게 대한 학술적 비판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한국의 어떤 학자가
일제시대 때 일본 탄광에서 나온 그 임금표를 쭉 보고서 내린 결론이 이거 보니까 일제시대 때 차별이 없었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대단히 훌륭한 제국주의가 됐습니다. 그 통계를 분석하는 방식도 대단히 잘못되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민지에 대한 이해가 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나온 분석들이고 그 다음에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 다음에 일본 내에서도 굉장한 비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탄광노동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양반이 이중한 자료 가지고는 실태를 우선 해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그러니까 아무튼 일본으로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미아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미아로서는 한국의 이런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산케이 신문은 그걸 그래서 특필해서 한국에 이렇게 양심적인 학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강제노동을 부정하고 있다, 차별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면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선전하고 있고 그걸 이제 영어로까지 번역을 해서 이제 돌릴 그런 예정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특정 개인을 인신공격하는 것처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선 굉장히 하여튼 좀 좋지가 않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대응 전략하고 있고 이게 아마 올 연말 그다음 내년 아마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소두가 좀 길었는데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3쪽에 보시면은 1998년에 ILO가 채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전시하에 노동을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강제노동이다. 그 다음에 그 보고서에는 물론 이제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협정 그 다음에 70몇 년이죠. 중일 조약에 의해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강제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조치를 취하라고 판단을 하고 공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99년 보고서에 채택이 되고 매년 그 이후에 매년 일본 정부의 ILO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제사회의 이 공고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길어서 뺐습니다만 2012년 5월 24일 날 한국 대법원이 대단히 놀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1990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강제노동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100여 건이 넘는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한 결과 다 졌습니다. 다 진 이유는 뭐냐? 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주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날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65년 한일협정은 해결된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두 나라가 서로 주고받을 재산에 관한 협정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식민지배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다. 그런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일본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 뭐냐? 일본 기업이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판결인데 어떤 면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인권, 개인의 권리를 한국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해 준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일본 정부가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누구나라 법률이기 때문에 누구나라에서 뭐 해당되는 부분 우리나라 일본의 경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버티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되겠죠.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판결이 되면은 아직 최종 확정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금액에 대한 이게 한국 대법원에서 하게 되면은 저 문제는 이제 생기죠.
일본의 미쓰비시나 후지코시나 그다음에 이런 소위 세계적 대기업들이 노동 배분 때문에 잘못하면 저기 뭡니까 빨간 딱지 붙이는 수가 있겠죠. 안 내놓으면 한국에서 대법원에서 피해 판결하라고 1억 원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당장 그런 유족들은 그 회사에 가가지고 돈 내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아베는 그걸 주지 말아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 소위 국제적 망신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상당히 폭발력을 가지고 내교적인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한국의 노동자, 그러니까 그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내교적인 문제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하겠나마 법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실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사실 제가 오늘 좀 길게 이야기하리라고는 조금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쪽에 보시면 표를 보시면은 강제동원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이제 군사동원과 노동력 동원인데, 군의 경우는 이제 병으로 이게 있죠. 그 지원병과 그 다음에 징병. 징병이, 본격적인 징병이 1944년에 실시됐는데, 왜 그 전에 실시 못했느냐? 일단 믿지 못하겠, 게 있죠. 이거 잘못하면 총 줬다가 이거 총구가 거꾸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이 안 통하면 이건 그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 기간이 있었고 다시 그 전에 이제 지원병이나 학도병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의 노동자들입니다. 말이 이게 군속이지 지금은 군속들이 이제 군무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는 사실상 거의 그냥 노동자들입니다. 저를 사반자로 들고 저기 뭡니까 밀리면 나가지고 비행장 건설하고 가는 것이니까. 군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가 있고. 이건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뭐 최대 10만이 될지 몇 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무동원이 노동력 동원이 있는데 이거는 노무동원 실시 계획에 따른 동원인데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는 되지만 그걸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합니다. 일본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동원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사와 통계장치와 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일본이 꾀를 쓰냐면은 처음에는 39년에는 이른바 모집이라는 형태로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모집은 말 그대로 내가 모집하면 손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집을 했는데 잘 모집에 응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죠. 응하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권력이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도 강제동원 진상규명법도 이 모집부터 알선 그 다음에 징용부가 포함되고 전체를 강제동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근로종신대가 43년부터 있는데 이게 이것도 수치가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2, 3만 명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냐? 여기 나온 규모는 이게 지금 95년에 조사를 한 거니까 벌써 오래됐네요. 근데 이 자료들은 전부 일본 정부가 당시에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또는 일본의 제국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했던 자료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공식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공식적인 자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도 자꾸 과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너가 만든 자료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거기 노동력을 조사를 해보니까 45년 3월까지 최소한 76만 명입니다. 4쪽에 보시면은 76만 7천 명인데 3월 이후는 통계가 빠져 있습니다. 이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현해탄에 당시 현해탄에 연합국 잠수함들이 오고 하고 했으니까 이게 가면서도 많이 죽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박익 선생 자료는 그게 훨씬 많긴 많은데 그런 그 비교를 해서 아무튼
76만 명인데 700만 명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국내에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또 보고 나오겠습니다만 근로보복대라는 이름으로 1개월, 3개월, 2개월짜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있다가 저기 황해도에 도로 건설하는 데 동원됐거나 아니면은 탄광이나 공장에 3개월 단위 동원됐던 이 소위 국내 동원대 이게 연 인원에서 한 55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700만 명이라는 전체 통계는 그런 총 동원 수죠. 국내 국외를 포함해가지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동원은 거기에 어떤 결론만 보면은 최소한 40만 명입니다. 여기에 위안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국외에 동원된 게 국내가 아니고 국외에 동원된 게 최소한 110만 명 이상이 사할린, 일본, 유기니, 그 다음에 여기 시베리아, 중국 전선에 동원된 이거는 일본의 공식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비판하는 게 700만 명이 하지만 700만 명은 사실 국내 동원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동원된 사람들도 피해가 있는데 이거는 조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그때 법을 만들 때 이건 조사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 그리고 700만 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집집마다 한 명씩 동원한 겁니다. 당연한 생각이.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좀 넘으니까 집에 젊은 사람 한 사람은 만약에 장남이 도망을 가면은 차남이 그 대신 거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규모는 지금 이건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건 공식적으로 최소한 합의하고 있는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통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쪽부터는 그럼 실제 당시에 이건 이제 통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땠을까? 그냥 시간이 잘 지났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은 이건 일본인 홋카이도 지역의 노무주의 스즈키가 증언한 내용을 제가 중간에 인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30년 후반부터 45년에 걸쳐서 이제 조선인 노무자를 모집해가는 모집책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해갔구나 하는 거를 일본인 모집자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즈키의 증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증언에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본의 모집책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 7쪽에 보시면은 7쪽부터는 당시 지방의 유생들이 남겨놓은 일기를 통해 가지고 일기가 설마 매일매일 거짓말을 쓰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일본에서 그게 거짓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잘 안 보이는 한자를 보면서 정리를 한 건데 실제 보면은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일기에 보면은 이제 관남제 일기는 용인에 사는 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정강일기는 전남 장흥에 사는 유생이 있고, 그 다음에 치제일기는 충북에 살고 있는 유생입니다. 이 세 지역에 당시에 남겼던 자료들을 보니까 이 동원이 모집이라는 게 사실상 강제 동원이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7쪽에 6월 26일자 일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면석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마을을 수색하여 공장에서 일할 만한 18세 이상 30세의 사람을 마치 죄인 따로 잡아야 시작했다. 43년인데 그래서 마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 안 되니까 제비뽑기합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나갈 사람들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8쪽의 중간에 보면은 실제일기에는 뭐냐면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데 39년, 40년, 41년 사이에는 산업전사라는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전사, 그 다음에 응징사 이런 단어들 당시에 썼고 이게 44년도 가면 통일돼서 징용이라는 단어로 통일되고 있고 피해자들이 다 징용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실제 이 경찰이나 면석이들이 관여해서 어떻게 동원됐는가를 보여주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제가 도망이나 파산을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모집이든 뭐든 이게 정상적이었다면, 자발적으로 갔더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도망을 갔겠냐는 겁니다. 강제 노동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면 그게 강제 노동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은 일본 자료나 당시에 저희 한국 자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실태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일본 현지에서도 도망을 많이 다녔는데 10쪽에 보시면은 일본인은 경찰 자료입니다. 일본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히 이제 탄광입니다. 탄광의 도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균 한 35% 정도가 홋카이도는 40%까지 가고, 그래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30% 정도가 도망을 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통제가 되어 있는데 도망을 다니고, 도망간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냐,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일본인 공장 주도로서도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할 만한 사람들이 다 전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도망자인 줄 알면서 썼습니다. 근데 이제 탄광의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탄광은 뭡니까? 인생 막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노동 조건이 아주 열악한 데입니다. 물론 살아남으면 또 한복을 잡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도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도망을 못 가기 위해서 협파회가 저기 경찰력을 동원해서 특히 이제 탄광 같은 경우는 감시를 많이 했죠. 그래서 도망가다 잡히면은 그 린치를 가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그건 뭐 많은 그 산화도론 전문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는 결국은 이게 법리적으로나 그 다음에 당시의 실태를 보더라도 이것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사실에 맞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다시 싸움이 좀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시간을 넘겨서 봤습니다.